서기 452년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훈족의 기마 부대가 이탈리아 북부를 휩쓸고 도시들이 하나씩 불타올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안가로 달려 석호 한가운데 흩어진 작은 섬들로 숨어들었습니다. 훈족의 말발굽이 닿지 않는 곳, 육지와 단절된 진흙, 이 선택이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 후 이 진흙늪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가 됩니다. 베니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다닐 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방이 바다, 전부 짠물입니다. 단단한 땅도 없습니다. 섬 전체가 찰흙처럼 물렁물렁한 갯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곳에 도시를 세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니스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이 불가능한 땅 위에서 지중해 전전체의 무역을 장악하고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 세력에게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베니스의 첫 번째 문제는 땅이었습니다. 베니스가 자리 잡은 석호의 섬들은 전부 퇴적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위에는 풀이 자라 얼핏 단단해 보였지만 조금만 파 들어가면 섬 전체가 물을 머금은 진흙이었습니다. 마치 젖은 스펀지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땅 위에 집을 지으면 무거운 돌을 올리는 순간 건물이 기울어지고 결국 진흙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진흙늪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베니스 사람들이 찾아낸 해결책은 나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지역에서 참나무, 낙엽송, 느릅나무 같은 곧고 단단한 나무들을 베어왔습니다. 이 나무들을 뾰족하게 다듬어 진흙 속으로 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이 달라붙어 무거운 돌을 들어올린 다음 나무 기둥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나중에는 도르래와 지렛대를 이용한 항타기가 도입되어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기둥은 약 5m 깊이까지 박혔는데 그 깊이에 단단한 점토층이 있어서 기둥의 끝이 이 층에 박히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베니스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기둥을 촘촘하게 박으면 주변 진흙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 기둥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주변 진흙이 밀려납니다. 사방에서 압력을 받은 진흙은 내부의 물이 짠해지면서 단단해집니다. 젖은 스펀지를 손으로 꽉 쥐면 물이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베니스 건설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땅의 성질을 바꾼 것입니다. 한 채의 건물 아래에 수백 개의 나무 기둥이 박혔고 큰 건물은 수천 개가 필요했습니다. 유명한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아래에는 무려 10만 개가 넘는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로 보면 수백만 개의 나무 기둥이 베니스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기둥이 박히면 윗부분을 수평으로 자르고 그 위에 두꺼운 나무 판자를 깔아 무게를 분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강한 이스트리아 석회암을 올려 건물을 수면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무 기둥들이 1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멀쩡합니다. 나무가 썩으려면 수분과 산소가 필요한데 베니스의 나무 기둥들은 진흙과 물속에 완전히 묻혀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닷물 속의 미네랄이 나무 조직에 스며들어 점점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 베니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무를 박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000년을 버티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기초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무 기둥을 촘촘하게 박았다고 해도 베니스의 땅은 여전히 완벽하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계절에 따라 수위가 변하고 조류에 따라 지반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무게로 기초가 조금씩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베니스의 건물들을 자세히 보면 많은 건물이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어졌다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니스의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베니스 건축가들이 발명한 것은 유연한 건물이었습니다. 보통 좋은 건물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베니스에서는 이런 접근이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땅이 움직이는데 건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힘이 건물 어딘가에 집중되어 부러지거나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접착제에 있었습니다. 베니스 사람들은 시멘트 대신 석회 모르타르를 사용했습니다.
석회 모르타르는 굳어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유지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주 조금씩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내부 벽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베니스 건물의 내부 벽은 벽돌이 대각선으로 교차하는 격자 패턴으로 쌓여 있습니다. 격자 구조는 힘을 분산시키는데 탁월합니다. 한쪽에서 힘이 가해지면 격자를 따라 여러 방향으로 퍼지고 정사각형이 마른 목걸로 변형되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땅이 움직여도 벽이 그 움직임에 맞춰 미세하게 변형되고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졌다가 다시 펴지는 것처럼 유연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외벽에 있었습니다. 베니스 건물의 외벽, 특히 운하를 향한 정면은 화려한 장식과 큰 창문으로 꾸며져 내부 벽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외벽이 가벼운 내부에 연결되면 외벽이 바깥쪽으로 쓰러지려는 힘이 생깁니다. 베니스 건축가들은 이 문제를 철제 막대로 해결했습니다. 길고 튼튼한 철제 막대를 건물 전체를 관통하도록 설치해서 외벽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베니스의 오래된 건물 외벽에 보이는 S자나 X자 모양의 철제 장식은 사실 장식이 아니라 이 막대의 끝부분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절제에 있었습니다. 베니스의 건물들은 대부분 3층을 넘지 않습니다. 건물이 높아지면 무게가 늘고 무게 중심이 높아져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게 짓는 대신 옆으로 넓게 지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가벼운 나무로 집을 지었지만 여러 차례 대형 화재를 겪은 후 벽돌로 바꿨습니다. 벽돌은 나무보다 훨씬 무겁지만 벽을 최대한 얇게 만들고 창문을 크게 내서 무게를 최소화했습니다. 불에도 강하고 무게도 적당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건축 원리가 현대의 내진 설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전통 건축이나 현대의 고층 빌딩도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흔들릴 수 있게 설계합니다. 베니스 사람들은 중세 시대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공학 용어로 설명하지는 못했겠지만 수백 년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의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유연함이 강함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이것이 베니스 건축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기초를 세우는 법도 알았고 건물을 짓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베니스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섬에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섬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도시가 아니라 그냥 섬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니스가 세워지고 처음 500년 동안 다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베니스 사람들은 섬과 섬 사이를 오직 배로만 이동했습니다. 초기에는 인구가 적어서 다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늘고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리알토 지역이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상인들이 빨리 모이려면 이동이 빨라야 했습니다. 배는 느렸습니다. 준비하고 노를 젓고 도착해서 묵고 짧은 거리인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베니스의 첫 번째 다리는 리알토 시장과 산마르코 광장을 연결하는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배 여러 척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 위에 판자를 깐 부교였습니다. 흔들거리고 불안정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부교의 성공을 본 베니스 정부는 더 튼튼한 나무 다리를 지었습니다. 대운하 양쪽에 나무 기둥을 박아 교각을 세우고 상판을 올렸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들어올릴 수 있어서 돛대가 높은 배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다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310년 반란군이 다리에 불을 질러 타버렸습니다. 다시 지었습니다. 1444년 결혼 행렬을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의 무게에 무너졌습니다. 다시 지었습니다. 1524년 또 화재로 타버렸습니다. 이쯤 되자 베니스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나무로는 안 된다. 돌로 짓자. 돌로 다리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은 나무보다 훨씬 무겁고 대운하 바닥은 여전히 무른 진흙이었습니다. 베니스 정부는 설계 공모를 열었고 미켈란젤로와 팔라디오도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안토니오 다 폰테의 설계가 선정됐습니다. 1588년 공사가 시작되어 운하 양쪽 2개, 12,000개의 나무 기둥을 박고 거대한 석재 기초를 쌓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나무로 아치 모양의 임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쐐기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치의 정중앙에 키스톤이라 불리는 마지막 돌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돌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돌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으로 고정됩니다. 1591년 3년간의 공사 끝에 리알토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다리 위에는 24개의 상점이 줄지어 있었고 베니스의 가장 비싼 상권이 됐습니다. 이 다리는 4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리알토 다리의 성공 이후 베니스 전역에 다리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베니스에는 400개가 넘는 다리가 118개의 섬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보통 도시는 도로가 있어야 제대로 기능하지만 베니스는 도로 없이 유럽 최고의 무역 도시가 됐습니다. 당시 다른 도시들은 좁은 골목에 사람, 마차, 가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베니스는 달랐습니다. 물건은 배로 운반되어 운하를 따라 도시 어느 곳이든 직접 갈 수 있었고 마차보다 훨씬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리와 골목으로 다녔습니다. 물건 운반과 완전히 분리된 동선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시 계획에서 말하는 보차 분리의 원조입니다. 500년 전에 베니스는 이미 이것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물의 도시 베니스. 운하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 그런데 이 도시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베니스의 석호는 바닷물이라 당연히 마실 수 없고 서민이 강도 없고 땅을 파도 바닷물이 스며들어 있어 짠물만 나왔습니다. 비는 담수지만 1년 내내 고르게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베니스 사람들은 본토의 브렌타 강에서 물을 길어 배로 운반했습니다. 작은 인구에게는 이 방법이 통했지만 전성기 인구 17만 명의 물을 전부 배로 나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베니스 엔지니어들이 주목한 것은 비였습니다. 비가 올 때 모아두지 않으면 바로 석호로 흘러가서 짠물과 섞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이용해 비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베니스에는 캄포라부라고 불리는 광장들이 있었는데 엔지니어들은 이 광장을 빗물 수집 장치로 바꿨습니다. 먼저 광장 전체를 깊이 2-3m로 파고 바닥과 벽에 점토를 두껍게 발라 바닷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점토로 코팅된 웅덩이 안에 모래, 작은 자갈, 큰 자갈을 층층이 쌓아 천연 정수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벽에 구멍이 뚫린 우물을 설치해서 정수된 물이 우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광장 표면은 네모서리로 갈수록 낮아지게 설계됐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자연스럽게 네모서리의 배수구로 흘러가서 지하의 모래층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광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변 건물의 지붕도 동원됐습니다. 베니스 건물의 평평한 지붕 가장자리에는 홈통이 설치되어 있고 이 홈통은 건물 벽을 타고 내려와 땅속의 관으로 연결됩니다. 이 관이 광장의 배수구로 이어져서 비가 오면 광장뿐 아니라 주변 수십 채 건물 지붕에 떨어지는 비까지 모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깔때기가 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시 전체로 확장됐습니다. 베니스에는 약 600개의 우물이 있었고 각 우물마다 광장과 지붕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물 사정이 달라져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물을 낭비하면 벌금을 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물은 단순한 급수 시설 이상이었습니다. 각 구역의 우물은 그 구역의 중심으로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 물을 기르며 소식을 주고받는 사교의 장소였습니다. 베니스의 이웃이라는 개념은 같은 우문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19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본토에서 수도관이 연결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자 우물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베니스의 우물들은 하나씩 폐쇄되어 뚜껑이 닫히고 봉인됐습니다. 오늘날 베니스의 광장을 가면 뚜껑이 닫힌 우물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장식용으로만 남아있지만 지하에는 여전히 점토로 방수된 웅덩이와 모래, 자갈 필터가 수백 년 된 지하 구조물로 베니스 아래에 잠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더러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중세 유럽 도시에서 쓰레기와 대소변은 창문 밖으로 던져져 전부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마차를 끄는 말과 떠돌아다니는 돼지가
거리에 똥을 싸도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고 쥐가 번식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베니스도 처음에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 살며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운하 가까이 사는 사람은 그나마 나았지만 운하에서 먼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쌓이고 썩어가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16세기 베니스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의 공포가 아직 생생했고 더러운 환경이 병을 부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니스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시스템은 이랬습니다. 먼저 각 건물 밑에 벽돌로 쌓은 정화조를 만들어 건물의 모든 오물이 여기로 모이게 했습니다. 정화조에서 고체는 바닥에 가라앉고 액체는 위에 떠서 분리됩니다. 정화조에서 넘치는 액체는 약간 경사진 벽돌 터널로 흘러가고 여러 건물의 정화조들이 이 터널에 연결됩니다. 터널의 끝은 운하에 연결되어 건물의 오물이 정화조에서 터널을 거쳐 운하로 배출됐습니다. 베니스 시스템의 진짜 천재성은 조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베니스 석호는 아드리아 해와 연결되어 하루에 2번 수위가 약 1m 오르내립니다. 썰물 때 수위가 내려가면 터널 안의 액체가 운하로 빠져나가고 정화조에 남아있던 것들도 터널로 끌려가면서 터널이 어느 정도 비워집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운하로 밀려들어 터널로 역류하면서 터널에 남아있던 고체 찌꺼기들을 쓸어 운하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다시 썰물이 되면 터널에서 나온 오물이 함께 섞어 넓은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2번 반복되어 자연의 힘이 도시의 하수를 자동으로 처리해 줬습니다. 여기에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바닷물의 염분 농도 약 3.5%는 미생물을 죽입니다. 터널을 휩쓰는 바닷물이 터널 벽에 붙어있는 세균들을 죽이고 악취를 만드는 박테리아도 억제했습니다. 일종의 천연 소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하에서 오물을 처리하자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베니스는 중세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게 됐고 여행자들의 기록에 다른 도시와 비교해 악취가 적다고 언급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현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베니스의 역사 지구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물론 이 시스템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물이 결국 석호와 바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인구가 적어서 자연히 처리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관광객이 매년 수천만 명 와서 오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베니스는 새로운 처리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도시의 역사적 건물 아래를 파서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 베니스가 직면한 많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니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진흥 위에 세워진 기초, 유연하게 설계된 건물, 섬들을 연결한 다리, 빗물을 모은 우물, 조수로 청소한 하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곳에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니스 사람들은 왜 그 어려움을 감수했을까요? 처음에는 훈족에게 쫓겨 숨어든 것이지만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불리해 보이는 위치가 사실은 엄청난 이점이라는 것을. 첫째, 방어입니다. 도시 전체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적이 공격하려면 배를 타고 와야 했습니다. 베니스의 얕은 석호는 큰 군함이 들어오기 어렵고 베니스 사람들만 아는 항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니스는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무역입니다. 베니스는 지중해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유럽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비단, 향신료, 보석이 여기서 내려져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베니스는 이 무역로를 장악해 전성기에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셋째, 독립입니다. 베니스는 어떤 왕국에도 속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도제라 불리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귀족 가문들이 의회를 구성해 법과 규칙에 따라 운영됐습니다. 이 자부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1500년을 버틴 이 도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본토 공장들의 지하수 과다 추출로 베니스 전체가 25cm 가라앉았고 동시에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쿠아 알타라 불리는 고조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 2019년에는 수위가 187cm까지 올라가
산마르코 광장이 완전히 잠기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베니스는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 MOSE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이동식 방벽을 석호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평소에는 바닥에 누워 있다가 아쿠아 알타가 예상되면 올라가서 바닷물 유입을 막습니다. 2020년 처음 가동되어 몇 차례 아쿠아 알타를 막아냈지만 비용과 환경 영향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수면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니스 사람들을 보십시오. 1500년 전 진흙늪에서 시작해 땅이 없으면 땅을 만들고 물이 없으면 빗물을 모으고 길이 없으면 운하를 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베니스, 땅이 없어서 바다 밑에 숲을 만들었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세계 최초의 수상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도시 전체를 빗물 수집기로 바꿨습니다. 하수도가 없어서 달의 중력을 이용했습니다. 1500년 전 난민들이 숨어들었던 진핑 늪이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지니어링의 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함께 사는 지혜. 베니스는 그것을 1500년 동안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서기 452년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훈족의 기마 부대가 이탈리아 북부를 휩쓸고 도시들이 하나씩 불타올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안가로 달려 석호 한가운데 흩어진 작은 섬들로 숨어들었습니다. 훈족의 말발굽이 닿지 않는 곳, 육지와 단절된 진흙늪. 이 선택이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 후 이 진흙늪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가 됩니다. 베니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다닐 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방이 바다, 전부 짠물입니다. 단단한 땅도 없습니다. 섬 전체가 찰흙처럼 물렁물렁한 갯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곳에 도시를 세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니스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이 불가능한 땅 위에서 지중해 전전체의 무역을 장악하고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 세력에게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